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가장 핫하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기후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면 일단 저부터 잠깐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KI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고 환경경제학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은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환경정책, 이름대로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소속은 국무총리실 소속인데 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환경부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에너지 정책, 그 다음에 대기 정책, 기후 정책 이쪽 분야에서 그동안 일을 조금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기 극복 노력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될지, 특히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 지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은 가장 더웠던 해고요.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이래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지구가 더 뜨거웠을 때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기상 관측이 통상적으로 한 185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기상 관측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가장 더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이야기할 때 1.5도, 2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항상 그 뒤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2도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산업화 이전이 언제냐? 우리가 통상 영국의 산업혁명은 한 18세기 이루어졌으니까 1750년 이전일 것 같은데, 근데 1700년대 우리 기상 관측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이라고 할 때 기후변화 과학에서 얘기할 때는 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50년에서 1900년도 사이에 이제 평균 기온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관측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18세기 중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상식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했을 때 구체적인 근거는 1850년에서 1900년도 사이의 평균, 또는 기관마다 조금 다른데 나사에서는 1880년에서 192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을 씁니다. 두 값들이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1.5도, 2도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1.29도가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직 남지는 얼마 안 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50년 정도의 이 그래프라면은 과거 거를 한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한 2000년 정도 과거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한 10,000년 이상의 어떤 그래프인데 최근 올수록 갑자기 올라가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급격한 그래프는 결국 인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시스템이 바뀝니다. 뭐 비가 내린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덥고 춥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전체가 이제 기상 시스템이고, 이거를 장기적인 어떤 추세로 보면은 기후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변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향 중에 하나가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수면 상승은 원인이 크게 원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빙하가 녹아서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 이제 과학 동화 이쪽에서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수 온도가 늘어나면서 열 팽창,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수면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열 팽창,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른 열 팽창, 그리고 이제 빙하가 일부 녹아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려운 점은 해수면 상승이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텐데 문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이. 근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원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수면이 미래에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걸 알면 알수록 미래 해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상식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기 IPCC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인데 이게 과학자들 기구예요. 정부 간 협의체긴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학자들의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지구의 기후변화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세스먼트 리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번이 나왔고요. 그래서 AR, Assessment Report 5가 2013년, 14년에 나왔고요. AR5라는 게. 그리고 AR6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6차 보고서가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 보고서들은 직접 연구를 해서 과학자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이 보고서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문헌들, 연구 문헌들을 종합해서 요약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들이죠. 전 세계에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근데 다만 과거의 연구를 반영을 하는 거죠. 자, AR5라는 리포트가 5년 전에 벌써 7년 정도 됐죠. 2013년, 14년에 나왔으니까. 그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은 그 전에 2000년대 그리고 2013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운 어떤 스페셜 리포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세스먼트 리포트 평가 보고서 중간중간에 특별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빈권, 대양과 빈권에 대한 특별 보고서인데 2019년 9월에 나왔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일수록 미래 해수면 상승을 더 높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가정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미래는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지금 위험해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가 더 위험할 거라고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수면 상승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1.5도, 2도,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을 할 때는 아까 기준점은 언제라고 그랬죠? 산업화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표점은 어딜까요? 목표점은 항상 2100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5도라고 얘기할 때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100년도 온도가 1.5도, 2100년도 온도가 2도예요. 그러니까 목표 연도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해수면이라는 거는 열이 계속해서 1.5도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은 지속되는 거죠. 빙하는 계속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가정을 1.5도로 유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제 다른 그래픽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 온도가 높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해변가의 도시들이 침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단순히
집을 덮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의 해수면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요. 자, 근데 해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수도가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cm만 올라가더라도 해변가에 있는 모든 도시 시설들을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하수를. 그렇지 않으면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cm, 20cm, 30cm도 도시 시설에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지 빙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원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우리 그 농촌 가면 온실 많이 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태양이 없으면은 굉장히 차가운 별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데 반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결국은 그 열이 남아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난화 현상이고요. 근데 온실가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수증기에 사실은. 수증기가 가장 온실 효과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수증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양들이. 그래서 과거에도 똑같은 온실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최근 100년, 150년간의 온도가 높아졌느냐? 이거는 자연적인 온실가스가 아니라 수증기 같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축을 사육하면서 내뿜은 온실가스가 과거에 비해서 100년, 150년 이전에 비해서 급속하게 늘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온실 효과가 훨씬 더 최근에 기후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온실가스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기권의 잔류기간이 10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하게 어제 우리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아닙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때문만은 아니고 과거 100년 전에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지금의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똑같은 온난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단하고 지금 당장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은 지속된다는 거죠. 이 온난화가.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나 이 가스마다 결국은 온실가스 효과가 좀 틀립니다. 이건 온실가스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GWP라고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메탄 같은 경우는 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은 다른 온실가스들은 훨씬 온난화 잠재력이 높지만은 다만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전체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들이 약 4분의 3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가 12위, 13위 정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요. 전 세계적으로 1위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미국입니다. 이게 2017년 자료인데 자, 그럼 우리나라 GDP는 어느 정도 수니까요? 우리나라 GDP도 한 12, 13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경제 규모만큼 지금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은 오늘의 온난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50년, 100년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온난화는 과거에 50년, 100년 전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이라는 문제를 할 때 누적 배출량을 우리가 중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지만은 과거 못 살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얼마 배출 안 했어. 그래서 책임은 적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850년부터 2014년까지 추정된 거겠죠. 과거의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보면은 이건 이산화탄소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이제 누적 그리고 계산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 해도 1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공동의 노력, 공동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때, 아, 우리가 1.5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2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씨 넘어가면 난리가 나, 3도씨 넘어가면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가 2도씨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돼. 1.5도씨 이내로 막아야 돼. 이런 논리들이 있을 때, 그럼 그 숫자들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그 제시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뭐 정치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근데 그런 어떻게 결정된다기보다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합의했던 목표들이 한 15년 전에 2007년에 아까 그 2013년, 14년에는 5차 보고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IPCC의 4차 보고서가 2007년에 나옵니다. 이때는 기후변화 목표가 그 2도씨였어요. 우리가 2도씨 이내로만 기온 상승을 막을 수가 있으면은 인류라든가 생태계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라고 전 지구적인 각국의 세계 모든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조율하는 어떤 그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파리 협정에 따르면은 파리 협정은 목표를 well below 2 degrees Celsi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도씨보다는 꽤 아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얘기는 안 하지만 한 1.75도에서 8도씨 사이예요. 1.8도씨 사이입니다. 이 부분들은 일종의 국제적인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일종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조금 중국이라든가 개도국에서는 지금 뭐 2도씨도 힘든데 그 2도씨 하자 하고 유럽에서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금 종합을 하다 보니까 2도씨까지 갔을 때는 위험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1.5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고 이 파리 협정을 채택을 하면서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IPCC 아까 과학자 기구라고 했잖아요. 과학자 기구에게 그러면 1.5도하고 2도씨 차이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동안 연구를 좀 종합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오. 좀 리포트를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IPCC가 오케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어 하고 연구 결과를 2018년 IPCC 총회인데 이게 우연히 송도에서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 송도에서 2018년 가을에 열렸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특별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PCC는 한 6, 7년마다 한 번씩 평가 보고서,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내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1.5도씨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내고 이 보고서가 주장하기로 2도씨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1.5도씨로 상향을 해야 되고 이 1.5도씨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온실가스가 결국 온난화를 일으키니까 2050년 즈음에는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돼야 된다. 순 배출량이 0이 돼야 된다. 넷제로가 돼야 된다.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1.5도씨하고 탄소 중립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 2050년이라는 연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도씨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고 1.5도씨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전 지구적으로 넷제로를 해야 된다. 탄소를 순 배출을 해야 된다. 넷제로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그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제거를 해서 넷으로 0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순 배출 0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그 넷제로를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말로 카본 뉴트럴리티라는 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EU 같은 데서는 클라이밋 뉴트럴리티, 기후 중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도도 굉장히 높은 목표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간빙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간빙기가 홀로신이라는 간빙기입니다. 자, 바로 직전 간빙기가 뭐냐면 에미안이라는 간빙기예요.
근데 에미안 간빙기의 기온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그쪽의 평균 기온이 한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도 정도 높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해수면을 봤더니 해수면은 지금보다 6에서 9m 높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도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더라도 해수면은 장기적으로는 몇백 년 뒤에는 결국 6에서 9m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도씨도 어쩌면 높은 목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1.5도가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1.5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2050년에 넷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 파리 협정이라고 아까 제가 지금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조종하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적인 국제 협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각국의 2030년 배출 목표를 정해서 제출하게 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배출을 정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배출 목표를 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톤 내를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5억 3,600만 톤만 배출하겠다고 우리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NDC라고 그래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NDC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NDC가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겁니다. 근데 그 감축 목표를 봤더니 이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전 지구는 2100년에는 3도에서 3.2도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5도, 2도는 택도 없고 3도씩까지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050년 넷제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당장 10년 뒤에 온실가스 목표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넷제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훨씬 더 뜨겁게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Climate Action Tracker라는 국제적인 이제 연구 조직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걸 조금 눈여겨서 이게 눈이 아니군요.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은 조금 캐치를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IPCC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순배출 제로가 돼 탄소 중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구적입니다. 자, 전 지구적이라 하면은 개별 국가들이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적 배출량에 있어서 책임이 있잖아요. 자, 과거에 많이 배출한 국가들은 앞으로는 조금 배출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정의 차원에서 필요한 거겠죠. 그런 어떤 공정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인도 같은 국가들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훨씬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순배출 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구 조직들의 대부분들은 지금 EU라든가 유럽연합 국가들이라든가 독일, 프랑스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로는 1.5도가 아니라 한 2.5도의 수준에 상응을 합니다. 자, 이들 나라들은 이 선진국들은 204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개도국들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2060년,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게끔 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야만이 1.5도가 달성이 전 지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 목표가 EU라든가 미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1.5도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인정한다 그러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 자료인데 2020년 8월 말 현재 약 125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거나 법에 담았거나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굉장히 법제하려고 노력을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또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EU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 12월 달에 그린딜이라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2050년 원래는 그 EU의 목표가 2050년에 1990년 대비해서 80% 감축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 그린딜을 발표를 하면서 2050년 목표를 0으로 만든 거예요. 100% 감축하겠다. 넷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목표를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50년 먼 미래 30년 뒤의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2030년 목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30년 목표도 원래는 1990년 대비해서 40% 감축이었는데 이거를 55% 감축까지 하겠다. 15%포인트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공약을 보면은 이 공약에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EU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서 이걸 올려야 되겠다. 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약에도 보면은 이 파리 협정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리 협정을 성사시킨 게 오바마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을 탈퇴를 했는데 미국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날 임기 첫날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100일 내에 전 세계 주요 배출국, 온실가스 배출국의 정상들을 다 모여서 기후 정상회의를 하겠다. 그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다. 실제로 4월 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했고요. 일본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0년 작년에 10월 28일 날 대통령이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정부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연구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 회의라든가 연구자들끼리 회의라든지 또는 산업계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1년 전만 해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 정말 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하고 이후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찬성률이 보면 80에서 90%고 그렇게 반대를 하던 산업계도 전부 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분위기가 엄청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기존에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규제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이 돼버린 겁니다. 탄소 중립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들이 이제 공무원들도 그 다음에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EU 그린딜,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기 나라만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강대국들이? 그럼 자기가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비용만 더 들고 자기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기서는 이산화탄소 뿡뿡 내뿜으면서 아무런 감축 조치도 안 감축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비용도 내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은 자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두 강대국들은 우리만 할 거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국가들의 상품들은 우리나라만큼의 우리 EU라든지 미국만큼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야 돼. 안 하면은 국경에서 탄소세 같은 것들을
부과하겠어. 이게 이제 무역장벽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들이죠. 자, 정부만 그렇게 외국 정부들이 규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들도 규제를 해요. 우리가 공급망이라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한 군데서 모두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폰을 보면은 아이폰은 정말로 애플은 설계만 하고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들은 전 세계에서 조달을 합니다. 대표적인 부품들이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조달을 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하고 그 화면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하죠. 아니면 LG라든지 LG 그에서 하는데 자 이런 어떤 공급망 이 전체 이제 그를 공급망이라 그러는데 해외 주요 그 기업들은 뭐 BMW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자기 그 공장이라든지 자기가 쓰는 전기들은 전부 다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알리100이라고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들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에 7월 달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급망을 탈탄소화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에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려면은 그 부품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만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우리가 납품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에서 LG에서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해외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량을 더 늘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물량을 줄이니까 또는 공장을 이전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구조를 탈탄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경제계에서도 이제 모두 동의를 하시고 이 탈탄소화를 위해서 모두 노력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디서 많이 배출될까요?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가 한 4분의 3 정도예요. 이산화탄소는 주로 에너지 연소 과정 중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연소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그 87%가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를 덜 쓰고 그 다음에 줄인 에너지는 전부 다가 무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석탄도 쓰고 있죠. 발전소의 전체 발전량의 약 40%를 석탄을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도 많이 쓰고 있죠. 석유는 어디서 쓰고 있나요? 수송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 연료는 전부 다 휘발유 경유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LNG도 많이 쓰고 있죠. 천연가스는 어디서 쓰죠? 우리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발전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쓰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아주 조그맣죠. 자,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이 쓰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겁니다. 감축을 하고요. 효율을 개선을 하고 줄여놓고 이 줄인 에너지들은 무탄소 에너지, 주로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재생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온실가스가 그래도 조금씩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산림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거하든지 흡수하든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전략하고 효율화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용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자, 에너지 이용을 줄인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수송 부분 한번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는 일단 많이 주행을 하면 할수록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연비가 그러니까 10km 가는데 100km 가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그 휘발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행 거리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연비 개선하는 것은 전기차가 굉장히 좋고요. 주행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덜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죠. 어쨌든 에너지 이용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전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줄인 에너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탄소 에너지로. 무탄소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들은 재생에너지가 되게 태양광 풍력이라 재생에너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철강 부분하고 석유화학 부분 또 시멘트 부분이 대표적인데 이 세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세 부분만요. 철강이 1억 톤이 넘어가고 석유화학도 한 7천만 톤, 시멘트도 한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석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석탄이 단순하게 그 철강석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강석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면은 산소하고 붙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석 철의 그 원자 기호가 Fe2잖아요. 산소는 O고요. 그러니까 Fe5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소를 떼줘야 돼요. 이거를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O를 어떻게 떼주냐? O하고 잘 결합하는 게 있죠. 산소하고 CO2입니다. CO2. 그러니까 탄소를 집어넣어주면은 이 O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환원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넣는다고 해서 환원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O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석회석인데 석회석에 카본이 C가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석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거를 공정해서 배출된다고 해서 공정 배출인데 이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방안들이 더 어려운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배출이라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애주는 거. 그래서 넷제로를 만드는 부분들이 그 바이오 에너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예를 들어서 심으면은 땔목 같은 걸 하면은 목재는 자라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배출하는데 결국 이 목재를 다시 뗄까 모르가 떼우면은 그 흡착됐던 그 탄소가 다시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배출되는 탄소를 잡아버리면은 이거 카본 캡처라고 그러는데 잘 잡아서 땅에다 묻던지 이 탄소를 이용해서 어떤 유용한 물질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또는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0.04% 정도.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러니까 잘 잡아서 또 없애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옵션들인데 행동병화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 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든 육식에 있어서 아까 온실가스 중에서 메탄이 있는데 소가 트림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들이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별로 한 뭐 10%,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사육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요. 이것들 굉장히 큰 부분들이라서 그럼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육을 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간단하게 그 남은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요 감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아까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규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덜 사게 되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은 결국 좀 휘발유를 덜 쓰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과세를 하면은 비싸게 하면 왜냐면은 왜 세금을 통해서 비싸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 내가 자동차를 타면서 내뿜는 온실가스는
나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만큼 사실은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겠죠? 공정하겠죠? 자기가 피해를 줬는데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자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탄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세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인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수요를 감축하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라 제가 오늘 시간 내에는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럼 재생에너지 우리가 충분하냐? 어렵죠. 굉장히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500기가와트. 이게 이제 잘 머릿속에서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500기가와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논하고 밭에 한 20% 정도는 조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야 된다.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논하고 밭에다가 태양광 발전소가 조금 있는데 굉장히 좀 띄엄띄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햇빛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서는 벼라든지 작물들은 전부 다 작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 전체 농지의 한 20%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바다를 보면은 아마도 풍력 발전기가 많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그다음에 시멘트 같은 어떤 고탄소 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철강 부분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이유가 석탄에 있는 C를, 탄소를 이용해서 철강석에 있는 O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CO2로. 그래서 CO2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O가 산소가 또 잘 붙는 원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물, H2O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대신에, 석탄 대신에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이걸 철광석에 있는 O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고요. 이게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단순히 우리 수소차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라기보다도 앞으로는 중요한 게 이 수소가 결국은 수소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분해해서 만든 그린 수소만이 아마 유용할 거고요. 이 수소들은 전기차보다는 철강 부분에서 이제 그 산소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부분에서 새로운 합성 연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소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질문 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댓글로 올라온 부분에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 발표 자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캡처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발표 자료 좀 보내드리면은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진행하신 분이 외부 노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냥 노출하셔도 됩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 하셔도 돼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탄소 배출량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탄소 배출량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직접 측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나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필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그런 필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료에 있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있는 그 카본,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 사용량만 알면은 이산화탄소는 거의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 사용량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정책으로는 넷제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정책으로는 넷제로가 아니라 아마 3도시에 해당되는 1.5도가 아니라 전 지구의 우리나라 기후정책만이 아니라 아까 EU의 기후정책도 넷제로를 하더라도 2.5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후정책으로는 3도시 이상 되는 정책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지금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대표적인 정책들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있는데 이 배출권 거래제는 어떤 정책이냐면은
아까 탄소세는 그 온실가스가 그 내뿜는 피해 비용만큼을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면은 예, 배출권 거래제는 대규모 배출업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톤 이상을 연간 배출하는 업체들이 한 600개 이상 되는데 이 업체들에게 1년에 얼마만큼 총량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끼리 거래를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시장에서 다른 업체가 조금 더 싸게 감축을 할 수 있으면은 싼 데서 감축을 하고 그거를 돈으로 주고 사오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배출 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켜가면은 우리나라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배출하는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출권의 총량을 계속해서 제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배출량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 감축기 도입을 관련부 정부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대규모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부분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그 대규모 R&D 연구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뭐 몇 조 단위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넷째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모든 정책들입니다. 충전소 무료로 건설을 지원을 건설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도 전기차에 대해서 몇백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 중립에 대한 기술 도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는 못하고요. 제가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 19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산업이 많이 줄어서 배출량도 줄고 있는데 얼마나 줄었는지요. 탄소 중립에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 6에서 7% 줄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대비해서 6에서 7% 정도 줄었고 이 정도면 굉장한 수준이죠. 근데 아까 잠깐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0을 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해서 약 55%를 감축을 해야 돼요. 45%, 55%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되느냐? 연간 7%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 위기로 우리가 배출하지 못했던 만큼 온실가스를 매년 올해도 7%씩 감축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올해는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라든가 방법들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숲이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100% 좋은 건 없습니다. 태양광도 결국은 우리가 노는 땅, 빈 땅에다가 세우지 않는 이상은 또는 지붕 위에다 세우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지붕 위에 세워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필요한 양의 10%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3,4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건물 지붕에다 전부 다 하더라도 한 3, 40기가와트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10%밖에. 나머지는 우리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뭐 논이나 밭, 농지, 그 다음에 산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나무를 베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산지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 정말로 불필요한 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일부 그 자연환경이 파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 안 하고 지구 온도가 3도, 4도씩 올랐다고 봤을 때 그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효율은 무엇이 어떤 의미에서 효율일까요? 각각마다 다 저마다의 효율들이 있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비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결국 단가가 좀 싼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싼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싼 것들은 태양광하고 풍력이에요. 이 태양광 풍력은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발전원인 뭐 석탄 발전, LNG 발전, 원자력 발전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 킬로와트 아워당 독일 같은 경우도 한 7, 80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4, 50원 정도 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한 2, 30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12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비싼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 이런 정도로 싸질 것 같고요. 지금 LNG 발전소가 발전 단가가 한 110원, 120원, 100원에서 110원 정도 되고 석탄 발전이 한 6, 70원 정도 되는데 아마도 2030년 정도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가 근데 석탄 발전은 실제 석탄 발전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피해 비용을 더하면은 킬로와트 아워당 실제는 발전 단가 100원 넘어가요. 지금도 사실은 재생에너지보다 일부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런 모든 이걸 우리가 외부 비용이라 그러니까 발전사들이 부담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는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외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외부 비용까지 발전 단가에 포함을 하면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모든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싸졌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30년 되면은 다른 어떤 발전원보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도로 유지되려면 현재 대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요? 일부는 축소되고 일부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산업들 또는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500기가와트 하면은 이걸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배터리라든지 이런 배터리 산업들 또는 태양광 그 패널을 만드는 사업들,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산업들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대신에 화력 발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산업군들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건 아까 탄소세를 통해서건 아마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은 암만 해도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업이 조금 그 축소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사실 원자력 효율은 정말 좋잖아요.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자력 발전은 결국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그 폐기물이 있잖아요. 단순히 발전소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우리가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서 발전소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 없이 지금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원자력 발전소만큼 출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선이 100만큼 발전을 하고 있다가 80으로 줄이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80에서 100으로 올린다든지 100에서 80으로 내린다든지 이거를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이 낮에 많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태양광이 쭉 발전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12시,
12시, 1시 지나면서 쭉 발전이 내려가요. 이 속도가 있잖아요. 이 발전량, 태양광 발전량이 올라가는 속도를, 이 속도를 다른 발전기들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올라가면은 다른 발전기가 줄여야 되고 발전량이,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량이 줄 때 다른 발전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발전기는 지금까지 LNG 발전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기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다 경직성 전원이라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은 LNG, 가스 발전소밖에 없고,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는,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LNG 발전소가 가스 터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는 가스를, 지금은 LNG를 넣지만, 천연가스를 넣지만은 앞으로는 수소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전기분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를 로 터빈을 돌리면은 결국 전체 전력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되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배출은 크지는 않죠. 화력 발전이 훨씬 더 크죠.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운영하면서는 그 탄소는 배출하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이 둘 다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왜 원자력으로 안 가고 태양광, 풍력으로 가냐? 자, 태양광, 풍력이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더 싼 에너지고, 그 다음에 미래 시장들이 전부 다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발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을, 이게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태양광 산업이고 풍력 산업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도 일정 정도 수출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원자력 시장이 한 10이라면은 풍력, 태양광 시장은 한 100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사이즈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시장을 우리가 그 진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원자력하고는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이제 3분 남았는데요. 그 제가 다른 거 또 올려주시면은 다른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션이 있답니다. 이제 탄소 중립 프로젝트 두 번째 미션이 있는데, 두 번째 미션은 나만의 탄소 중립 정책 제시하기입니다. 오늘 그 제가 아마 뒤에 나눠드릴 그 발표 자료를 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정책 안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도 해 가시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참고를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 보드 게시판 탄소 중립 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